안녕하세요.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만에 차분한 녹화 테이프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아끼고 아꼈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릴 거고요, 또 다른 편으로 나갈 거지만 유아의 아동 성교육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신촌극장. 오늘의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아끼고 아끼던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순서였는데, 하필이면 송출이 고르지 못해서 많이들 불편하셨죠. 저도 많이 안타까웠고 많은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역사가 야심차게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자문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신경인지과학계에서 아주 한 획을 그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던 학자들이 주로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영화 전체에서 사람의 감정과 뇌와의 관계를 정말 아주 잘 구체화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속에서 뇌과학이 또 어떻게 뇌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뇌과학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영화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면들이 이렇게 뇌과학하고 연결되는구나 라고 보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감정이라는 거를 뇌과학에서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많은 부분을 스포일러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잠시 여기서 멈추시고 영화를 보신 다음에 다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려 가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줄거리, 이 영화는 이제 201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호응과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작품이죠. 작품의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대략 드릴게요.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이기는 한데, 주인공의 라일리라고 하는 주인공의 마음속에 있는 5명의 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각자가 독립된 개체이긴 하지만 또 한 사람의 이 정신세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명으로 새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5 존재들의 서로의 상호작용,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5 존재들이 이제 조이, 기쁨, 새드, 슬픔, 화, 버럭이, 그 다음에 까칠이, 그 다음에 두려움, 불안, 이런 소심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5명의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조이와 기쁨이야 슬픔이, 새드, 이 2 존재가 중심이 돼서 움직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이 라일리라는 주인공이 여자아이인데, 11살의 주인공의 아이인데, 부모님과 함께 세 가족이 미네소타에서 행복한 삶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네소타는 미국 오데호 주변에 아주 추운 도시죠. 호수가 많고 호수가 10,000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네소타라는 지명도 그 10,000개의 호수가 많은 그런 지명과 그런 뜻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곳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그 얼음 호수 위에서 어려서부터 아이스하키를 타고 스케이팅을 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일상적인 놀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아이스하키 팀이 아주 강하고 겨울 스포츠가 강한 곳이죠. 그렇게 자라던 그 라일리가, 아버지가 이제 이 IT 가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IT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T 붐을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차에 짐을 싣고 산 넘고 물 넘고 바다는 안 건너고요. 쭉 오면서 풍광이 쫙 변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쫙
오면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도착하죠. 뭐 여러 영화들 2000년도 초반에 더 락 이런 영화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어마어마하게 인구 밀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마치 그 유럽의 도시처럼 매우 좁고 높게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런 좁은 집에 가구도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집에 도착하면서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런 대도시의 삶과 참 많이 다른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라일리, 또 그런 라일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기억들과 결별을 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감정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겪는 사춘기를 겉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보여주는 과정이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만 보면 담담하다 할까요? 별게 없습니다. 시시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잘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이어서 보시는 동안 지루하실 틈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설정들이 좀 어렵습니다. 영화 초반에 조이라는 존재가 내면에서 나타나는데 이 조이라는 존재는 핵심 감정이죠.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감정, 불안, 까칠, 버럭 이렇게 이제 5개의 감정이 나타나는데 이 5개의 감정이라는 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신경과학계에서 뉴로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기본 감정을 6개로 분류하거든요. 그 6개가 이 5개의 감정, 그러니까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경멸, 예, 이제 까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disgust, 여기에 놀람, 이렇게 6가지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6번째 놀람 반응만 빠졌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의인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놀람을 다 빼고 나면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평면적이 되니까 아마 뺀 것 같은데 이 5가지 핵심 감정이 그대로 어떤 각각의 존재로 나타난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재밌는 건 뭐였냐면 이들이 그냥 자기가 뭔가를 막 액션을 하면 그게 바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콘솔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의해서 라일리가 작용을 하고 라일리의 뇌가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버튼들이 인지과학적,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지활동, 그러니까 뇌의 지적인 활동, 사고의 활동이기도 하고 몸의 운동 같은 거를 조종하는 이런 콘솔, 컨트롤 박스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참 재밌게 형상화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반응해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 결과물들에 따라서 그런 결과물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핵심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는 개념을 정말 아주 재치 있게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라일리가 아주 뚜렷한 한 5개의 섬을 형성하고 있어요. 즐거움의 섬, 가족의 섬, 예, 그 다음에 친구, 우정, 그 다음에 자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정,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내적으로 좋아하는 하키, 아이스하키, 이렇게 개인적 관심, 사회적 관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그게 확장된 인간관계, 본인의 개인적 성향,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의 핵심 요소들을 아주 잘이라는 거의 판단 기준은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 선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정체성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초반에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크는구나 라고 생각도 하게 만들고 저렇게 키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했다 그럴까요? 그렇지, 저렇게 커야 돼 라는 생각을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드라마는 항상 거기에 갈등의 요소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갈등의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이사라는 스트레스,
환경이 변화한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스트레스가 있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환경이 변했어요. 그리고 변한 환경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고 그 다른 게 좀 힘들고, 힘드니까 이전과는 다른 반응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오는 이전과는 다른 행동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 스트레스가 또 나쁜 결과를 낳고 그게 이전과는 다른 나의 행동들, 결과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람의 감정에, 또 그 감정에 의해서 그 다음 행동에 저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정말 너무 과장스럽지도 않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의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아이들이 전학을 간다든지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런 과정을 통해서 별일이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전학이나 아니면 낯선 곳에 가서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면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 5개의 정체성 중에 뭐가 딱 하나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냐면 즐거움에 대한 것들이 딱 무너져요. 흥미나 내가 좋아하던 것들에 대한 자기 세계가 딱 무너지는 걸로 형상화를 하는데, 그게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우울해지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우울해지면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지만 가장 가벼운 데서 먼저 나타나는 게 이때까지 즐거워하던 것들,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던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도 정말 잘 실제 임상적인 현상과 잘 매치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끄떡끄떡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 건데, 이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들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어떤 글에선가는 이제 잘 지적이 되어 있던데, 이런 사단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예전에는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즐거운 줄만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되고 서로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 5개의 존재들 중에 즐거움, 조이가 슬픔이 새드니스를 구속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너 만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심지어는 학교 가는 첫날에는 이게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이 밖에 나오지 마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그 슬픔이는 자꾸 뭔가 만지고 무슨 일인가를 벌려요.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감정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게 어딘가로 튀어나오고 새어나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을 억압하려는 전략, 구속하려는 전략은 실패한다라고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그 모습들이 딱 그렇게 담적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주 뭐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거나 뭐 내러티브로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상징화되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사이드 아웃을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한 3번 정도 봤었던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한 번 더 봤는데, 요번에 마지막으로 보기 전까지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한 번 더 보면은 또 어떤 게 이해가 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까지 보면서 제가 좀 마음에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뭔가 하면, 감정은 감정일 뿐 감정의 논리라든지 이성적인 것, 계산적인 것, 이런 게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념인데, 이 영화 속의 감정 존재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말 감정의 본질일까? 감정의 역할일까? 저런 부분을 좀 잘못 전달하는 거 아닐까? 라는 비판이라면 비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공감이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게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볼 게 아니라 기쁨의 역할, 슬픔이라고 볼 게 아니라 슬픔의 역할, 까칠이의 역할, 버러기의 역할, 두려움, 소심이의 역할을 의인화한 거로 보면은 이게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스치더라고요. 즐거움의 역할은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고 설레게 해주고 도전하게 해주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소심이, 불안은 무언가를 더 준비하게 해주고 위험을 피하게 해주고 그래서 커다란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감정, 영화 속의 캐릭터들을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영화 후반부에 가면 슬픔이 오히려 봉봉이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상상 속의 친구인 봉봉이의 마음도 얻어내고 뭔가 더 중요한 일들을 해내게 되잖아요. 그게 슬픔이 그러면 기쁨보다 우월한 감정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슬픔의 역할을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슬픔은 다른 사람과 우리의 공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또 내가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 사실 자체를 수용하게 해주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을 여유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감정이라는 거에 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배출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여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저와 비슷한 혼란이나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 감정을 감정 자체로 보지 마시고 감정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신다면은 명료하게 그 의미나 역할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 신경과학적인 사실들과 좀 일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지만 제가 신경과학을 그래도 조금 공부하고 전공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일단 이 5개의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라일리의 뇌 속에 아주 가운데 본부, 헤드쿼터라고 하는 중심부에 딱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심부가 신경과학적으로는 진짜 뇌의 중심부예요. 위치적으로. 보통 우리가 뇌에서 중요한 부분, 이마 쪽에 있는 이마 옆, 전두 옆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감정적 존재들이, 감정을 담당하는 이 존재들은 우리 뇌의 한가운데, 이쪽 축으로도 한가운데, 이쪽 축으로도 한가운데, 이쪽 축으로도 한가운데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변연계, 영어로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변연계에 있는 신경핵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미그달라라든지 히포캠퍼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신경핵의 연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그 위에 딱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변연계들이 우리 뇌의 뭐 전두엽, 측두엽, 주정엽, 후두엽과 신경회로 연결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대뇌 피질들이 고위 기능을 하는 그 두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나 그 본부, 헤드쿼터라는 이름도 참 공감이 갔고요. 나중에 이제 기쁨이와 슬픔이, 조이와 새드니스가 거기 헤드쿼터에서 이제 튕겨져 나오게 되는데, 그 튕겨져 나온다 그래야 될지 참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게 나왔을 때 기억 저장소로 이렇게 딱 가게 돼요. 근데 그 기억 저장소가 되게 미로처럼 돼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억 저장소는 해마입니다. 그 본부에서 가장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미로처럼 생긴 구조가 해마의 모습과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제가 또 예전에 연구원으로 있을 때 MRI로 이렇게 그런 해마 이런 대뇌피질 막 그리고 이런 연구도 했었는데 그때 생각도 좀 나면서 저거 참 나름 형상화를 잘했다. 3차원 구조로 그렇다고 막 뇌의 어떤 느낌을 너무 안 내면서 건물같이 정말 세상처럼 그리면서 정말 형상화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뭐 이건 사실 그 영화에서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빙봉을 만나가지고 헤드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추상적 세계, abstract thinking 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추상적 사고를 하는 곳은 전두엽이거든요. 이 전두엽의 추상적 사고를 하는 공간을 이렇게 지나가서 추상적 사고라는 것이 뭔지를 정말 거기서 너무나 잘 보여주더라고요. 언뜻 보면은 피카소처럼만 보여주지만 그게 점점 공통점을 찾고 차원을 환원시키고 뭐 이런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적 개념도 또 재밌게 단순히 환원해서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심리학적으로 또 하나 앞권은 그렇게 막 모험을 하는 와중에 꿈공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라일리를 깨워야 될 일이 생겨서 이제 꿈공장에 들어가는데, 그 꿈공장에서 거기에 이제 꿈을 만드는 감독이 낮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막 이제 그 대본을 가지고 배우들을 지시를 하는데,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일단 또 한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 앞까지는 신경과학적 지식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꿈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물론 이것도 신경과학적 지식이지만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지식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꿈을 만들어지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데이 레지듀, 그날 낮에 있었던 일들의 잔상, 이것도 거기 딱 얘기를 하고요. 애니메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또 개입했다가 잡혀가거든요. 잡혀가서 제일 깊은 곳에 딱 갇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무의식, 깊은 무의식이 갇혀있는 곳인데 거기가 지하 던전으로 표시가 돼요. 프로이트가 많은 무의식을 얘기하면서 그런 던전, 무덤, 밑에 지하 감옥 같은 이런 표현도 많이 했지만 어쨌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꺼내어지면은 잠이 깰 수 있는 꿈의 역할은 프로이트가 얘기했지만 잠을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잠이 깨지 않기 위해 지하 감옥에 놔두는, 이런 상징도 정말 거기에 충실하게 하지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곳곳에 그런 심리학적, 정신분석적 상징도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 딸하고도 같이 봤었고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또 다시 봐도 늘 이 마음이 아픈 부분은 이제 그 망각이 계곡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빙봉이 희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에 잊혀져 가죠. 막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빠져나오고 하는데, 유년기와의 단절,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어른들한테 자극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영화 곳곳에, 애니메이션 곳곳에 그런 장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본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잘 지어져 있었던 건물들이 막 파괴되어 가는 걸 보는데, 그게 카드로 만든 집, 옛날에 갖고 놀던 인형으로 만든 궁전이 막 부서지는 것들, 이런 장면들이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사로 툭툭툭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라일리라는 사람이 정신내적으로 유아기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과 결별하고 있음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툭툭툭툭 보이는 것들도 좀 깨알 같지만 섬세하고 또 나름 치밀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갈등이 봉합되는 거는 조이가 슬픔의 역할이 불필요하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삶에서 깊이를 더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내 감정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이 감정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순간서부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슬픔이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죠. 영화에서 보면은 이 주인공 라일리가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이제 가출을 해서 고향 미네소타로 돌아갈 행동을 옮깁니다. 아주 충동적으로 옮겨버리죠. 이 과정에서 다른 감정들은 행동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돌리는 게 기쁨도 아니고 슬픔이 이걸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슬픔은 현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정적 경험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은유예요. 옛날에 고향에서 떠나와서 이제는 헤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돼야 다른 감정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가 본부에 돌아와서 콘솔을 만지면서 라일리의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서 그 버스에서 내리게 됩니다. 가출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하고 다시 그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영화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다시 막 아이스하키 팀에도 들어가서 하키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콘솔이 되게 넓어진 것도 볼 수 있고요. 할 때에 따라서 주된 역할을 하는 감정 반응, 감정 존재 역할들이 막 바뀌어 있는 것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의미로 이 감정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쓰였구나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더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어쩌면 추상적이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영화를 한번 더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알 재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이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커진 콘솔에 보면은 푸버티 버튼이 있습니다. 핵을 쏠 수 있는 핵 버튼처럼 좀 막 이렇게 흔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버튼이 생각보다 자주 눌립니다. 아버지들이 욱할 때 눌려지는 버튼하고 애니메이션 중간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눌려지면 다른 모든 기능이 정지해요. 그냥 이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것도 너무나 재밌는 비유예요. 아무리 이게 콘솔이 크고 정교에 졌다고 하더라도 그 버튼 하나에는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휘둘리고 만다는 그런 은유가 거기에 딱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요.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흥분했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는 우리 아이가 아니니 대화를 좀 잠시 미루셔라, 이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그렇게 딱 형상화되는 게, 이게 정말 저런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작업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예술이 가진 큰 재미고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에 숨어있는 이런 심리적인 인지과학적인 얘기들만 이렇게 모아서 제가 제 기억에 의존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걸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중간중간 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숨은 상징을 하나하나 찾아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심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과학, 심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해석하고 상징화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느낌을 가져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좀 더 깊이 하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보시고 나서 뭐 이런 건 좀 궁금한데요, 이런 건 뭔가요? 하고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 방송 때나 이렇게 보고, 아니면 또 댓글 제가 바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면 또 댓글도 달아드리고 할 테니까 자유롭게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신청극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아의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유아의 아동의 자위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가 비정상이며 우리 부모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정보를 좀 많이 모은 그런 시간으로 집대성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잘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시간들, 성에 대해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이, 그런 순간이 없이 우리 아이가 크고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머지않아 그런 조금은 당혹스럽고 불편한 시간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령별로 아이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좀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데요. 3살부터 5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은 뭐냐? 우선 아이들에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생식기, 음경, 음부, 가슴, 엉덩이 이런 이름들을 포함해서 모든 신체 부위에 적절한 이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칭이나 별칭을 만드는 것이 그다지 꼭 좋은 역할을 이 연령대부터는 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들, 그 고추, 찌찌, 잠지 이런 것들이 음경이라든지 질 이런 정식 이름들을 부르는 것이 뭔가 좋지 않아, 부끄러워,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부위에 대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이해는 하지만 그런 이름 쓰지 마 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한 이름도 스스럼 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사적인 부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적인 부위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수영복을 입어서 몸을 가려야 되는 부위가 사적인 부위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되게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 신체 접촉으로 애정을 요구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른들은 이모나 삼촌들이 좀 많이 그럽니다. 이모 볼에 뽀뽀, 삼촌 볼에 뽀뽀, 이거 많이 요구하거든요.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럼 옆에서 부모도 뭐 민망하기도 하고, 그게 뭐 별 그게 아니니까 뽀뽀 한번 해드려. 그리고 안 하면 막 민망해하죠. 미안해, 죄송해요. 그런데 교육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그것도 자주 보고 자기한테 선물도 사주고 이뻐해 주는 게 명백한 어른일지라도 그 어른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게 싫다는 거는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렵죠. 그러니까 뽀뽀해 줄래?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네 하고 하지 않으면 이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주저하기만 해도 안 해야 됩니다. 얘 싫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너무 싫어한다는 얘기 안 해서 그냥 이거 어른들의 변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꺼이 네 하고 가서 안기거나 뽀뽀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아이가 쭈뼛거리거나 머뭇거린다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야 되고 부모님도 옆에서 체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런 교육부터가 아이가 나의 신체는 소중해,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고 거부할 권리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거죠. 아이에게 이모나 삼촌은 괜찮고 너 또래 친구는 안 돼, 이걸 어떤 식으로 인식시킬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명확하죠. 하지만 아이가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아이에겐 내 신체는 소중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해야 되고, 결정하게 하는 과정은 제가 좀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해도 돼? 뽀뽀해 줄래?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컨센트라고 하죠. 동의. 이렇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절차고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킨십, 터치도 좋은 터치와 나쁜 터치가 있다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죠. 이를테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런 거는 좋은 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터치인데, 나쁜 터치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고 바로 멈추기를 좋아하는 그런 거죠. 때리는 거, 발로 차는 거, 이 사적인 부분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나쁜 터치고, 나쁜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이게 나쁜 거예요. 애매하다? 나쁜 거죠. 명백하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나쁜 거다. 또 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 아이들의 사적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들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게 두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런 시도를 하는 손길, 시도를 하려는 손길들을 아이들은 금방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교육, 유아 성교육의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폭력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 결과가 아직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고 아니라는 보고도 있는데, 성에 관한 영향은 좀 확실히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성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디어 노출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비디오 게임, 영화, TV 프로그램, 이런 등급 시스템을 잘 살피고 잘 지켜라 라고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인의 성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매체나 스크린에서 보고 그걸 따라하게 될 확률이 생각보다 많고, 그런 것들이 모방 행동이나 후에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자유행동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라는 것도 부모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기회나 교육하는 기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 시기를 지나면 아이들의 질문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질문한다면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듯이 흘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진지하게는 진지하게인데 너무 막 진지하게 질문했더니 이거 가족회의가 열리는 분위기인데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야 되지만 내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어주네 하는 정도까지는 진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렵죠. 너무 캐주얼해도 안 되고 너무 진지해도 안 된다. 부모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성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수치심이나 너무 큰 경계심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자녀의 성교육을 할 때에도 자연스러워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좋은 시간이 그래서 목욕 시간, 취침 시간 같은 때 이런 때가 좋은 시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스포츠 수업이나 뭐 댄스 수업, 무용 수업 이런 거 가기 전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거나 새로운 다른 학생들을 만나야 될 때 이럴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질문을 먼저 해올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상황이고 이거는 부모와 아이가 이때까지 유대감도 잘 만들었고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이나 꺼리낌이 없다라는 얘기여서 정말 좋은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아이가 얘기를 하는 질문의 내용이나 모습들이 때로는 당돌하고 당황스럽고 너무 귀엽죠. 근데 그렇다고 깔깔거리고 너무 귀여워하고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질문을 좀 부끄러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은 좀 아이들의 그런 호기심을 숨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특히 이런 주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하려고 더 신경 쓰고 있기는 한데요. 자꾸 장황해지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특히 이런 성에 관한 교육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 아이가 어떻게 생겨? 그러면 그 아이한테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섹스를 하게 되고 성교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디테일한 과정을 설명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싶은지를 어떻게 가늠하느냐? 기본 원칙은 이런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 사랑을 하게 되면 아빠의 아기씨와 엄마의 아기씨가 만나게 되거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궁금한 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엄마의 아기씨와 아빠의 아기씨가 어떻게 만나는데? 뭐 이렇게 자꾸 질문이 들어가면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고받고 질문이 오면 받고 이런 프레임으로 대화를 시간을 끌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또 하나, 모든 수업이 그렇지만 한 번 듣고 이해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할 각오를, 반복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물어보지만 너 그거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과 상황이 허락한다면 자꾸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모르겠거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선생님께 소아과 선생님한테나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한번 너한테 다시 얘기해 줄게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거를 부모님이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부담감에 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위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위행위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중간에 이 정상적인 자위행위, 좀 그거보다는 덜 정상적인, 조금 더 비정상적인, 매우 드문 자유행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또 그냥 이렇게 다 보고 외우려고 하면 너무 많고 헷갈려요.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점으로 우선 있을 수 있는 자위는 뭔가? 이것부터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정상 범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자위의 행동의 종류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공간이나 또는 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가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식기를 만지거나 자위와 비슷하게 뭐 다리를 꼰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도 정상적 범위 내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동료나
새로 태어난 동생의 성기를 보거나 보려고 하거나 만지는 것, 이것도 정상 범위 내에서 있을 수 있는 행동이에요. 친구, 또래에게 자기의 생식기를 보여주는 것, 또는 어른들에게, 또 친구 누구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 서 있거나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또래나 어른들이 발가벗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나이는 만으로 2살에서 5살 정도의 아이들에게는 정상적이고 흔한 그런 일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그거는 어른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행동들이긴 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걸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프라이빗하게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공개적인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알려지거나 보여지거나 하지 않게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런 행동들에서 주의를 적절한 걸로 돌리도록, 다른 걸로 좀 더 활동적이거나 재밌거나 뭐 긴장이 좀 풀리거나 이런 걸로 돌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행동들, 아까 뭐 다른 사람의 벗은 몸이나 성기를 보려고 하는 행동 자체도 정상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만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혼쭐을 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건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어른,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정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자유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또는 양육자가 해야 되는 대처인 거죠. 그런데 위험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게 가끔 생기는 게 아니라 자주 생기는 거예요. 자주. 근데 이게 자주라는 게 부모님의 기준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주라는 것만큼 보다 어쩌면 더 이제 중요한 신경 써야 되는 게, 아이의 주의를 거기서 돌리는 게 쉬우냐, 잘 돌려지느냐. 와서 딴 거 하자 그러면 딴 거 하고, 그리고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뭐 다음 날이나 나중에 뭐 한참 지나서냐, 아니면 그러다가 또 어느 생각하면 또 그러고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입혀가며,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보다도 몸이 상처가 나거나 다치거나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거나 그런 거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게 될 정도가 되느냐, 이거 위험 신호가 되고요. 상대방이 그런 걸 거부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데 힘으로 또는 위협해서 막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욕을 하게 된다, 이런 것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 강제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행동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인의 성행위, 이를테면 프렌치 키스라든지 정말 완전히 성인들의 성행위를 흉내낸다든지, 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아이한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위험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거에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잘못된 미디어의 노출이 많은 영향을 준다. 또 물론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뭐 이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위험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정상적이고 흔한 어떤 자유행위의 범주가 넓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인 내용이 노출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수성, 위험도에 대한 느낌이 생각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엄격하지는 않은 면도 있거든요. 이런 노출의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자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거기에 맞춰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히 잘 대처해 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아의 자위, 또 유아의 성교육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